공과 윤리 제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전식 특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하여간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하나 여러분께 공지할 게, 이제, 시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성적 평가에 대해서. 이번 학기, 그러니까 중간 시험을 일단 생략하고 과제로 대처를 했는데, 이제 혹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면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 여러분 강의실 직접 만나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서 끝에 가서 시험을 봐서 평가할까 했는데 아마 지금 이번 학기 지금 추세 같아서는 이번 학기에 오프라인 강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뭐 수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재빨리 그렇지만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경주 인근에 이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가 대개는 우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재학생 한 반 정도가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하숙이든지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전체 온라인 강의로 이제 이렇게 강의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 근처에 뭐 하숙방을 구해서 생활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있더라도. 그래서 대면 강의인지 하는 그런 과목은 몰라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들 뭐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기도 서울 지방에서 오는 그 학생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한 40%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오프라인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일부러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한 반 정도 학생이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또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오프라인 시험이 교육부든지 학교에서 허용이 될지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일단은 이제 과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온라인 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웹엑스든지 다른 과목은 웹엑스 이용하는 과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동시에 실시간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화면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건 뭐 일반 교실에서 시험 보는 것에 비해서 이제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시험 보겠지만은 혹시라도 그 중에 이제 그렇게 혼자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공정한 시험이 평가가 되기 힘들겠구나. 온라인일 경우에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북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그게 과목의 성격상 쉽지 않습니다. 과목의 성격상.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과제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노트 필기 다 해서 그걸 또 이 타입 붙여가지고 이제 키보드 또 다 이렇게 자판을 쳐서 한글 문서 입력하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소에 강의 듣는 거 오프라인에서 이것보다도 더 지금 아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 과제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적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의 내용하고요. 이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강의를 요약해서 한 반 페이지 한 강의당 짧게 요약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을 핵심을 파악해서 요약하는 것도 거기에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집중할 경우에는 더 잘 요약할 수 있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또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약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학생이 이 과목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과목에 대해서 불기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과제마다 제출 마감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을 잘 맞춰서 낸 학생도 있고 또 연장 기간에 낸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장 기간까지도 이제 오버해가지고서 그 이후에 또 다시 별도로 그 다음 제출하는 그런 과제와 함께 제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출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마감 기한을 잘 지켰는지 여부 이런 것들 가지고서 충분히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평가할 때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출석 평가하고 시험 평가도 이 두 가지 이제 과제도 물론 내긴 하지만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출석 평가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것보다도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는지 제 시간에 오는지 꼭 출석했는지 이제라는 그런 강의에 대한 타율적 성실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는 강의 내용을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이해했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지금 여러분 과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내준 과제 매주 강의마다 이제 그걸 요약하게 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제 시간에 맞춰 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출석 평가와 비슷한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서 얼마나 잘 요약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경우에는 이제 이 시험 평가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그 대등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특별하게 별도로 시험을 치르고 문제를 내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강의가 12주 강의이기 때문에 12, 13, 14, 15 그 네 번의 강의가 이제 4주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 하여간 남은 강의라도 이제 이 시간 잘 맞춰서 내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내고 그 내용도 잘 요약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2주째가 10, 11, 12까지는 한꺼번에 내게 돼 있고 이제 13, 14, 15주일 경우에는 제가 마감 시간에서 연장 제출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나면은 항상 그 주 말까지 일요일까지 그 주 일요일까지는 딱 내고 그 다음에 딱 차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출 못하게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강의 동안에는 여러분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서 그러니까 연장 제출이 없다는 거 잘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감 시간 잘 확인하시고서 또 잘 내용을 요약해서 이 과제를 잘 내가지고 좋은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공지사항에 상세하게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평가에 대해서. 네, 이상 뭐 일단은 공지사항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제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유윤리의 불교윤리의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타평등과 이고등락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갖고 불교적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얻을 경우에 혹은 불교적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이기심이 그것을 이제 평등성지 이제 이걸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평등성지의 경지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유식불교 그러니까 불교 유식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학자 써가지고서 그래서는 우리의 마음을 총 8단계를 구분합니다. 8단계. 그러니까 안은 눈이고요. 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마음, 눈에 보이는 시각, 영상들, 이게 안식. 귀에 들린 소리의 모임, 이거는 이식. 그 다음에 코에 맡아진 냄새들, 이것은 비식. 그 다음에 혀에 맛보아진 그런 맛의 세계, 이것은 설식. 그 다음에 몸에 느껴진 촉감의 세계, 이것은 신식, 몸신자 써가지고 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번째, 내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서 감각과 무관하게 떠올린 생각들, 이것은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식.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떠올리게끔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7만화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노비즈냐나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이 이제 이 이기심과 자의식의 원천이 구심점이에요. 모든 걸 나한테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싫은 것은 밀어붙이고 배척하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것은 탐욕이고 밀어내는 것은 분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구심점이 바로 만화식이에요. 만화식. 그러니까 이제 아탐,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욕망, 아탐, 아에 나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아만 나를 갖다 높이는 교만심 이런 것들의 구심점이 바로 만화식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식에서는 제8식이라고 해서 8번째 것은 아뢰야식. 그러니까 범어로 알라야 비즈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야 비즈냐나라고 해서 총 마음을 8가지 구분합니다. 알라야 비즈냐나는 알라야는 쌓인다, 저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쌓인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마음 뭐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씨앗이 돼가지고서 쌓여있는 저장된 그런 마음이 알라야식이에요. 알라야식. 한자로 아뢰야식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알라야는 쌓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히말라야산, 인도 북쪽에 네팔 쪽에 히말라야산 아시죠? 그러니까 힘 알라야의 결합입니다. 힘과 알라야. 힘은 눈이란 눈이란 뜻입니다. 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 알라야는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하면은요 적설산, 그러니까 적설산이에요. 적설산. 그러니까 눈이 쌓인 산이라는 뜻입니다. 쌓일 적자 써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알라야식 혹은 아뢰야식 할 때 아뢰야는 뭐가 쌓였냐 하면은 내가 행한 일거수일투 속에 모든 행동이 다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행동이 씨앗이 돼가지고서 저장된 마음, 이게 제8 아뢰야식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구분하면은 세 가지예요. 전오식,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하고, 오감이죠, 오감.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제6의식, 그러니까 6의식. 이제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7만화식, 제8아리아식. 그래서 이제 4단계인데, 전오식, 제6의식, 제7만화식, 제8아리아식인데, 그 4단계의 마음이, 나중에 성불 하면은, 부처가 되면은 변환됩니다. 변환돼 가지고서 지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식이 사라지고 지혜로 바뀌는데, 그 앞에 있던 5가지 감각기관은 성소작지로 바뀌고요. 6번째 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뀌고, 7번째 만화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여기 써 있습니다. 평등성지로 바뀌고, 8번째 아류야식은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여러분 각주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전호식, 안이비설신의 5가지 감각기관은 성수작지, 감각 내용은 성수작지. 성수작지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신통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 성소작지가 되면은 눈으로 듣고 귀로 봅니다. 그다음에 손으로다가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억은 5가지 감각기관을 호용, 바꿔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통력.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의 신통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제6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뀌어요. 묘관찰지. 그러니까 절묘하게, 오묘하게, 신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7만화식은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평등성지 경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평등은 나와 남, 그러니까 제7만화식은 이기심과 자의식의 원천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변환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제7만화식의 단계에서는 내가 힘들 때만 이제 내가 관여했는데, 그 부처가 되고 나면은요, 그런 그 만화식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평등성지로 바뀌기 때문에 나와 남이 평등해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도 내가 그냥 방치하지 못합니다. 남이 고통을 느낄 때에도 뛰어들어갖고 그걸 제거해 주기 위해서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평등성징이에요. 평등, 자타평등. 나와 남이 평등한 이제 그런 평등성의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류아식은 여기 써있듯이 대원경지, 크게 둥근 원만한 거울의 지혜,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만이 아니고 온 산하대지가 다 비춥니다. 온 게 다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비추듯이 다 나타나는 이제 그런 지혜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지혜로 바뀝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등성지예요. 평등성지예요. 제7만화식이. 그러니까 불교 윤리에서 나와 남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남의. 그래서 이제 나와 남의 그런 관계에서 이 평등성지가 드디어 뭐예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화식이 평등성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자타의 구별이 사라진 평등의 지혜로 바뀝니다. 평등의 지혜. 이게 바로 평등성지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중생과 한 몸, 동체 한 몸이라는 실상, 참 모습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내 몸하고 여러분들 몸하고 다 한 몸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 세상에 함께 다 있습니다. 전부 다 태초에 그런 원자가 변해서 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그래서 분재가 고서 한 몸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쨌든 자아가 사라지면요, 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런 통설이 생깁니다. 이 경우 다른 중생에 대한 대비심은, 다른 중생에 대한 대비심, 큰 자비의 마음은, 큰 슬픔의 마음, 다른 중생이 고통을 느낄 때 그걸 방관하지 못하는 그런 뭐예요? 그런 공감의 마음,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은 논리적이고 자연적인 귀결이다. 그렇죠? 그렇죠? 평등성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남에 대해서 그 자비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알았기 때문에, 무아를 깨닫고 나면은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아가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남도 나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아니, 보살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린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동차에 뛰어드는 어머니에서 우리는 동체 대비를 실감할 수 있다. 어린애가 차에 치려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뛰어가서 그냥 막, 그러니까 방치하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치더라도 애를 보호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몸이 내 몸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의 몸이 바로 동체 대비예요. 동체. 나 자식의 몸이 한 몸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애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동체 마음인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불교의 보살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하나 다른 생명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껴서 항상 도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또 눈앞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짐승을 볼 때 아무 느낌 없이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죠? 이 평등성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지렁이를 밟아도 꽃나무가 꺾어져도 산 허리가 잘려나와도 우리의 가슴은 반응한다. 그렇죠? 심지어 지렁이까지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꽃나무가 꺾여도 좀 그래요. 집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뚝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이렇게 되죠. 그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는 산 한 중턱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죠? 불도저가 다 그냥 쓰여가지고 길 만든다고 그 마음이 허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허전하고 좀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곡자도 잘못 썼습니다. 곡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평등성지예요. 모든 게 한몸이다라는 그런 깊은 자각이 있어요.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성선설할 때 그러니까 선한 그 성품 그 속에는요 다 한몸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몸. 그래서 이제 꼭 인간만이 아니고 또 짐승까지만이 아니고 식물조차도 혹은 이런 자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동체의 마음, 내 몸같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윤리의 논리적 근거란 얘기예요. 논리적 근거. 우리가 왜 남을 위해 사는가?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 비결이다. 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기심이 사라질수록 나와 남이 한 몸이다 하는 자각이 생기기 때문에 또 내가 고통을 싫어하고 낙을 좋아하듯이 남도 그렇기 때문에 남이 고를 느끼면은 내가 뛰어듭니다. 이게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자비심이 강화된다. 현재 제가 윤리의 공관적 근거를 이제 이렇게 큰 제목하에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교리적 근거는 뭐예요? 지인제 속죄할 때 속죄가 엄연히 있다. 그러니까 속죄, 세속의 가르침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분별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선행을 하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상의 그런 중요한 두 축이 세속죄와 지인제예요. 지인제와 속죄인데 공사상의 두 축이에요. 근데 그 한 축에서 윤리를 얘기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근거고 또 하나가 진짜 공한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말해 아공 내가 실체가 없다. 무아를 알았을 때 무아해도 되고 아공을 알아도 아공이라고 해도 돼요. 이럴 경우에 이기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와 남을 평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길 올 때 내가 뛰어들어서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공사상이든지 선승들은 이제 행동은 윤리와 무관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사상 그러니까 또 선승들도 뭐예요? 철저하게 공을 체득한 분들입니다. 공사상은 철저하게 윤리와 유관하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사상에서 속죄에서 윤리를 얘기하고 또 공을 진짜 체득을 해가지고 무아를 체득할 때 다시 말해 아공을 철저하게 체득했을 때는요 속에서 자비심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골방에 앉아서 선방에서 참선 수행만 했는데 탁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너무나 자비롭고 선해지고 남을 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반야지혜고 반야지혜가 진정으로 열린 사람은 이분법이 다 타파됐기 때문에 이분법, 그죠? 흑백논리가 나와 남을 나누는 이분법, 이건 자타 이분법이에요.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중도를 받기 때문에 불이중도, 불이 둘이 아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중도를 자각했어요. 그게 바로 견성.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 견불성이고 이럴 경우에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분이 뭐 동굴 속에서 혹은 홀로 토굴 속에서 토굴에서 혹은 선방에서 수행만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선방에 나올 때 하고 인격이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자비롭고 남을 위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공사상이고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공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윤리하고 공사상은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윤리와 공이.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제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의 역설적 구조, 공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공의 논법이 있는데 중간학서 얘기하는
즉 공사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이 중관학이죠. 이 중관학의 핵심은 사학구 비판의 논리인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중론 강의 들으면, 중관학 강의 들으면 이제 다 이제 이해하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이 공의 논법 가운데 중요한 게 패러독스 논법인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손 안 들립니다. 예를 들어 갖고 떠들지 마 했는데, 떠들지 마가 더 큰 소리 떠든 거예요. 남들한테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돌아옵니다. 부메랑, 부메랑, 이게 역설의 패러독스입니다. 낙서금지라고 벽에 썼는데 그게 또 낙서입니다. 이 역설이에요. 순환하는 거, 부메랑처럼 순환하는 건데, 바로 유을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인과응보의 순환이에요. 남한테 막 괴로움을 줬는데 나한테 괴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과 윤리의 구조적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가당착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써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을. 그래서 공이니까 윤리가 가능하다. 공과 윤리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적이다. 얽혀있죠. 따라서 이 세상과 어떤 사택은 분할할 수가 없다. 즉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이런 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큰 방과 작은 방을 나눠서 큰 방 원래 따로 있다, 작은 방 따로 있다 이렇게 못해요. 큰 방 하려면 작은 방을 염두에 둬야지 되고, 작은 방이구나 하려면 큰 방이 염두에 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다 이렇게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그 외따로 큰 방이 존재하지 않고 외따로 작은 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 갖고, 눈과 시각 대상을 나눌 수가 없고, 내가 뭘 볼 때 이제 보세요. 뭐 시야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시야, 실제 나타나는 거, 이 현상에서 어느 쪽이 눈이고 어디가 시각 대상이에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서 이쪽이 눈이고 저쪽이 시각 대상이에요. 그런 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말로다가 눈이 이쪽에 있어갖고 저걸 본다, 저것은 시각 대상이고 이것은 눈이다, 이렇게 말로 만드는 겁니다. 눈 없어요. 예, 나중에 공사상에서도 다 얘기합니다. 왜 눈이 없는지 아세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눈 찾아보세요. 자기 눈, 남의 눈 말고. 안 보이죠? 그래서 없는 건 간단합니다. 그럼 남의 눈은 뭐예요? 남의 눈. 그건 눈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눈은 안, 이, 비, 설신의 육군 가운데 안근이고, 그 남의 눈은 뭐예요? 색성, 향, 미촉보, 색법의 색입니다. 색, 형상의 색이에요. 그 눈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눈에 비친 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은 여기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보는 힘을 갖는 눈은. 근데 아무리 봐도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볼 수 없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을 가리킬 수 없듯이, 칼날로 칼날 끝을 자를 수 없듯이 눈이 눈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볼 때도 이 시야에 시각 현상만 있을 뿐이지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시각 대상에 대해 말 못합니다. 하여간 나중에 중간학 강의 들으면 자세하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다 용수 스님께서 그렇게 논증하신 내용입니다. 나와 세상을 나눌 수 없으며, 이것도 그렇죠. 여러분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 바깥에 있은 적이 있어요? 세상 바깥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내 뱃속도 세상이고 가슴도 세상이고 입속도 세상이에요. 머릿속도 세상이고. 근데 이걸 생각해서 나눠가지고서 내가 세상에 들어와서 산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와 세상은요, 연기적이에요. 나누지 못합니다. 이걸 연기, 잘랐을 경우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러면서 분별이 시작이 되고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 것과 짧은 것을 나눌 수 없고, 아까 큰 방과 작은 방 얘기했듯이 긴 것도 짧은 것이 있어야지만 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긴 것을 염두에 두어야지만 짧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나눌 수 없다. 삶,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없이 어떻게 죽어요? 삶이 있으니까 죽음,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또 죽음 없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삶이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난 살아있구나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불교윤리의 어떤 지금 핵심 테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관학, 반학, 공사상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강의에서 이제 혹시 안 들은 사람들은 들어가지고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연기실상이에요. 연기실상. 근데 이런 연기실상을 위배하고서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해 분할을 가할 경우에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자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를 경우에. 그리고 그런 오류를 지적하는 준 논리가 바로 공의 논리다. 이게 바로 중관학입니다. 공의 논리학이 중관학이에요. 중관학, 중론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윤리와 똑같다는 얘기 다음 시간에